안녕하십니까. 밸런스 은퇴 TV 김진영입니다. 저희가 은퇴 자금의 이제 운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은퇴 자산은 내 자산이 전부 다가 은퇴 자산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내 자산 중에서 은퇴 자산을 이제 고르는 게 어떻게 보면 은퇴 설계예요. 그래서 은퇴 자산을 정해놓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고민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은퇴 자금을 어떻게 굴리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지 은퇴 자금의 수명을 늘리느냐 하는 그 문제죠. 저희가 그 은퇴 자금의 수명을 늘리는 그 방법은 내 자산 중에서 그 은퇴용으로 쓸 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거죠. 그 나머지는 원래 뭐였냐면 어떤 그 자녀 결혼이라든가 교육자금, 사업자금 뭐 이런 식으로 그 다른 용도 뭐 여행 뭐 이렇게 많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또 일부는 장롱 속에 처박혀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걸 끄집어내서 다시 이제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은퇴 자금으로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은퇴 자금의 수명을 늘리려면 기본적으로 은퇴 자금의 양을 늘려야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정해져서 은퇴 자금을 최대한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은퇴 자금을 잘 굴려야죠. 그래서 이제 은퇴 자금의 운영 수익을 높이는데 그러려면 투자 상품을 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투자 상품을 쓸 때 이제 문제가 여러 가지 유동성이나 어떤 투자 위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은퇴 자금 운영을 위한 선택은 어떻게 돼야 되냐 하는 것이 제일 큰 이제 고민인 거죠. 사실은 그것을 하지 못해서 아예 포기하는 그런 자금 운용이 많은 거죠. 그래서 결국 그냥 현금 쪼개 쓰듯이 쪼개 쓰고만 마는 이런 경우가 진짜 많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은퇴 자금도 못 누리고 은퇴 자금 운용 수익률도 무서워서 못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 몸으로 때워야 돼요. 몸으로 때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뻔한 은퇴 자금을 가지고 그것의 수명을 늘리는 방법은 은퇴 생활비를 줄여 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든지 아니면은 내가 뭐가 몇 푼이라도 되든지 간에 어디서 나와서 돈을 벌어와야지 돼요. 제대로 된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되게 어렵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몸으로 때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은퇴 자금의 양을 늘리는 거 그것은 우리가 어디서 하냐면 은퇴 설계를 통해서 부동산 부분 쪽으로 얼마나 줄이거나 아니면 주택연금처럼 유동화할 것인가. 그 다음에 종신보험이라든가 다른 보험 상품 중에서 혹시 이제는 용도가 때가 별로 없는 그런 것들은 없는가. 이런 것들도 보고 또 이렇게 반토막 났다든가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금이 거의 처박혀 있어서 움직이지도 않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것 은퇴 설계죠. 그 중에서 이제 또 어느 정도 그 자녀하고의 배분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게 은퇴 설계예요. 그래서 그건 은퇴 설계 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은퇴 자금을 이제 몸으로 때우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건 수동적인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없으니까 줄이는 거지 돈이 많은데 은퇴 생활비를 줄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본격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많든 적든 어떻게든 모아놓은 은퇴 자금의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상품의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이걸 어떻게 은퇴용에 적당하게 운영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은퇴 자산의 운용 수익률은 운용 수익률이 몇 퍼센트 됐냐에 따라서 결국 장기 운용이기 때문에 똑같은 돈을 가지고 내가 연금으로 받아낼 수 있는 그 돈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1년씩 2년씩. 그것은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걸 보기 위해서 자산이 2배가 되는 것이 수익률 따라서 어떻게 달라진가 하는 그 70일을 이용해서 그걸 계산해내는 법도 그때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그러면 결국은 이런 걸 가지고 뭘 하는 거냐 은퇴한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이 10년 동안의 그 은퇴 그동안 모았던 그 자산들을 재정리하고 정돈해서 다시 다 이제 씻어서 움직이고 어떤 건 세게 움직이고 어떤 거는 이제 안전하게 움직이고 하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제오 코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은퇴 자금을 이렇게 배정을 더 많이 해서 은퇴 자금 자체를 올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늘리는 여러 또 방법들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검은선에서 보듯이 그런 거 없이 그냥 나눠서 쪼갰을 경우에는 결국 제일 은퇴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운영을 안 한 상태고 있는 그대로 쓰니까. 돈이 많으면야 저렇게 써도 얼마든지 수명까지 쓸 수 있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 나중에 가면 대책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애들한테 의존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내 의지대로 그다음에 내 어떤 조건대로 그다음에 내가 어떤 가진 것을 가지고 아이들이나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하다 안 되면 어쩔 수도 없지만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최선의 이제 목표인 거죠. 자, 그래서 저런 식으로 우리가 리밸런싱을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건데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있죠. 우리가 은퇴 자금을 투자하는 것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은퇴 사회생활 하면서 은퇴 전까지 사회생활 하면서 우리가 투자했던 것들하고 뭐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라는 문제죠.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은퇴 자금의 어떤 투자 상품을 결정할 때 있어서는 몇 가지 체크를 해보셔야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투자할 상품의 어떤 기초 자산을 먼저 결정을 해야 돼요. 기초 자산이라는 게 결국은 주식을 할 건지 채권을 할 것인지 아니면 파생상품을 할 것인지 파생상품도 물론 기초자산은 주식이나 채권일 수 있고 또 부동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부동산 자체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어디다 투자할 것인지 토지에다 할 것인지 뭐 아파트에 할 것인지 아니면 임야에다 할 것인지 뭐 이런 걸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걸 먼저 정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정하기 위해서 먼저 그런 기초 자산이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어떻게 결정이 되면 저희가 그걸 통해서 얻어내야 되는 수익률이 있잖아요. 각각이. 그럼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얼마나 필요한가가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할 그 상품이 뭐 1억인데 그걸 가지고 1년에 20%씩 내야 된다. 그렇게 낼 수도 없지만 20% 내려고 그러면 얼마나 위험한 거에 투자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최대한 위험을 줄이려고 그러면은 내가 필요한 가장 적절한 수익률을 받아내는 거지. 무조건 많다고 지금 되는 것도 아니죠. 그건 어차피 복걸복인 거죠. 그러지 말고 필요한 수익률을 적당히 찾아내서 거기를 맞출 수 있는 상품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모든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엑싯입니다. 엑싯은 뭐냐면 빠져나오는 거예요. 집이 됐든지 모든 투자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나중에 어떻게 팔고 나올 것인지, 팔 수는 있는 것인지, 그때 가서는 못 팔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인지,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엑싯이 모든 투자에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뭐 해외 투자할 때라든가 어떻게 보면 큰 부분 쪽에서 그 인베스트먼트 뱅킹 하는 데서 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투자에서 나오는 방법에 대해서 확실한가를 보는 거예요. 그것은 하다못해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주식이라는 걸 살 때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지만 뭐 무릎에서 사서 뭐 어깨에서 팔아라. 어디가 무릎이고 어디가 어깨인지 모르는데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 뭐랑 되게 비슷하면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으라는 거죠. 그거 다 아는 얘기죠. 그죠? 근데 그런 것처럼 똑같은 말장난일 수 있는데 뭐냐면 아무리 그 잘못 사도 파는 타이밍만 잘 맞추면 손해 안 본다는 거거든요. 모든 투자가 다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쉬워요. 뭐냐면 어저께 상한가 친 종목 중에서 뭐 한 10개만 골라서 사면은 그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중에서 몇은 또 상한가 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언제 팔아야 되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도 뭐냐면 주식을 언제 팔아야 되는지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대부분은 어떤 주식이 좋으니까 사라는 걸 주로 추천을 하는 거죠. 애널리스트들도 어떤 것들은 팔아야 된다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그러면 거기서 분석하는 그 회사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 우리 회사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팔아야 되는 주식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대부분 보면
하다못해 다른 유튜브나 대부분 보더라도 사는 것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사라는 대로 샀다고 해서 수익이 나냐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언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잖아요. 언제 팔아야 되는지를 모르면 결국은 안 쳐다보고 있다가 나중에 다 떨어지고 나서, 오를 때는 모르고 있다가 떨어지고 나서 이거 왜 이렇게 떨어졌지 하면서 그때 가서 이제 난리 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투자는 엑시트에 대한 어떤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냥 놔뒀다가 봐서 한다? 그건 말이 안 돼요. 한쪽 방향이 아니니까. 모든 투자 상품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저희가 이걸 하면서 이 돈을 씀에 있어 가지고 여기서 생길 수 있는 손실이 어디까지 될 수 있는가도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것이 완전히 원금을 다 날릴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원금을 다 날릴 확률이라는 정말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울 경우에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한 반반 정도로는 이게 원금이 깨질 수도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손실 범위를 대충 알아야지 내가 상품을 투자했을 때 이게 이 정도까지 깨지면 절대 안 되는 돈이다 라고 하게 되면 그걸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수익률이 높다는 것만 얘기해서 반대로 그렇게 많이 손해볼 수 있는 거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상품이 멀쩡해도 수익률이 계속 잘 나고 있어도 내가 그 돈을 쓸 때가 있잖아요. 은퇴한 뒤에는 그런 식으로 목돈을 쓸 때가 많이 생기는데, 그랬을 경우에 그거를 빼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빼서 쓸 필요가 없는 그런 돈은 거기다 넣어도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돈은 그쪽에 넣지 말고 그거보다는 짧은 기간 것을 넣어야 되는데, 그걸 구분 없이, 이것저것 구분 없이 그냥 수익률만 보고 집어넣으면 나중에 뺄 때 이거 뺄 수 없다라는 문제, 아니면 뺄 때 너무 손해가 크다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뭐 일반 투자도 마찬가지지만 은퇴 부분 쪽에서는 되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은퇴 생활을 할 때 있어서의 투자 자금의 어떤 그 유동성 확보, 이런 부분들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연금식으로 하는데 모든 걸 다 연금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상품들도 유동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세금 관련된 이런 이슈들도 점검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같은 것이 있는데 이자가 몇 년치가 한꺼번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년 만기 상품을 샀는데 이자가 누적이 돼가지고 세 번째 되는 해에 한꺼번에 3년 이자가 나와요. 그러면 그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이자가 높아서. 근데 그거를 나눠서 매년 들어왔었으면 그럴 일이 없는데 한꺼번에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투자 상품을 살 때 어찌 보면은 그걸 권유하는 금융상품 판매하는 금융기관 직원들도 뭐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 개인적으로 그분이 그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는데, 그리고 본인도 그런 거에 대해서 말을 안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연관된 문제가 있어요. 요새는 하도 제도적으로 은퇴한 이후에는 건강보험 문제라든가 국민연금이라든가 종합소득과세라든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러 세금 문제 부분 쪽에서 이런 금융투자 이익 부분 쪽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괜찮은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체크해 볼 사항이고, 과거의 경험을 보면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한 35년 동안에 지금 주가하고 그 다음에 서울 아파트 가격하고 예금 금리를 대표적으로 뽑아봤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가 투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다 시점이 틀리죠. 지그재그로. 여기서 이걸 보여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모든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제 나가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는 시점은 다를 수도 이렇게 있는데 나가는 시점 선택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대부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올라가거나 할 때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천천히 어떤 단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우리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들을 많이 겪어봤거든요. 그랬을 때는 한순간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뭐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는 거는 좀 늦게 살 수 있어도 괜찮은데 파는 시기나 이런 부분들은 그 시점을 놓치면은 그것이 하루 사이에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파는 이런 엑시 부분 쪽을 항상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의 범위를 한번 쫙 펼쳐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쉬운 것은 무엇이냐면 현금은 원금이잖아요. 그거는 정말 원금만 있는 거지 이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거의 없다고 봐야죠. 현금은. 그런데 우리가 항상 뭘 생각하면 원리금 보장,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 상품을 제일 좋아해요. 그런데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 상품은 현재 그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상품들의 수익률은 대부분 보게 되면 1% 내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2% 넘어가지 못해요. 대부분 다 보면 실제로. 그럼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예금이나 적금 같은 경우가 이제 당연히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하다못해 지금 퇴직연금을 운영할 때 수익률도 이 정도인 거고, 우리가 CD라든가 뭐 CP라든가 이런 단기금융 상품도 지금 이 정도예요. 우리가 보통 일반 연금도 수익률은 이 정도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원리금을 보장하니까, 쉽게 해서 원금과 그 이자까지 보장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을 수가 없어요. 거의 그 현금성에 가까운 건데, 이 와중에도 이러한 원리금 보장하는 상품 와중에도 지금 파란색으로 한 원금이 유동성이 있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중간에 해약하거나 시장에다 팔아서 다시 그 돈을 좀 쓸 수 있는 돈을 찾을 수 있는, 큰 손해 보지 않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품이 있는가 하면 퇴직연금이라든가 뭐처럼 기간을 정해져 있어서 그 기간에 해약을 하게 됐을 경우에 그 페널티라든가 이런 것이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한번 그 들어가게 되면 그 중간에 해약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거의 만기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품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원리금 보장보다 조금 약한 것이 뭐냐면 원금만 보장해 주는 거죠. 원금만 보장해 주는 상품이 있어요. 우리가 채권 같은 경우에 만기까지 가면 이제 어떤 나라에서 보증하는 것 같은 경우는 원금이 보장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이자 같은 것도 보장이 되고 하는 건데, 이런 채권들을 이용한 펀드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보면은 원금 플러스 이제 알파가 되죠. 그것이 원리금 보장보다는 좀 많죠. 왜냐하면 그것을 자금을 또 운용하는 게 있어서 그것이 원리금 보장보다는 조금 더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또 못 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원리금 보장보다 못해서 정말 원금 보장이 원금만 주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ARS 같은 상품도 이제 그렇고, 그래서 원금 보장 상품이 이제 있다는 거. 그리고 원금 보장 상품도 유동성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상품 안에서. 그 다음에도 우리가 어떤 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건부 원금 보장이라고, 이제 제가 이제 저번에 이제 ELS 계열을 말씀드렸듯이 ELS, ELT, ELF 이런 것들이 저번에 자세히 설명드린 영상을 참고하시고, 그런 것처럼 부동산 펀드도 마찬가지로 수익률을 연 얼마 이렇게 주고 하는 펀드들도 많이 있어요. 사모펀드에. 그럼 이건 뭐냐면 조건부 원금 보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금을 보장하는데 조건이 있죠. 위험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지수가 어떤 조건을 맞춰져 가지고 거기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식으로 어떤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일단 원금은 보장해 주고 이자도 보장해 주는 경우가 있고 원금도 보장해 주는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품들의 특징은 뭐냐면 조건부 원금 보장에서 조건이 맞지 않으면 원금이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기 보시다시피 빨간색에 마이너스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마이너스 날 확률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고, 어떤 것들은 저렇게 조건부 원금 보장이라는 포장을 했지만 사실은 저 마이너스가 많이 날 수 있는데 그걸 잘 안 보여주고 저 위만 보여주는 그런 상품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상품들을 고를 때 이제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원금 비보장인데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거죠. 그 얘기 뭐냐면 그냥 다 트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반토막 날 수도 있고 2배, 3배 될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위험을 통제하고 그 다음에 수익도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좁혀놓은 게 있어요. 약간은 위아래를 좀 막아놔서 뭐 수익도 어마무시하게 나지 않는 대신에 그 대신에 또 뭐냐면 손해도 엄청 크게 나지 않는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막아놓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퇴직연금 실제로 저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절대 수익 펀드라 그래가지고 얼마 수익을 목표로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 수익 펀드가 수익이 예를 들어서
보통 펀드보다는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안정적인 것이 제일 자금 운용의 목표인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5%, 뭐 5%, 6%에 근접하도록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떤 모양을 짜는 거예요. 그런 상품들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수 펀드는 개별 주식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지수는 평균 낸 수치이기 때문에 변동폭이 작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지수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든 펀드인데 역시나 손해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어떤 위험의 범위라든가 수익의 범위를 좀 줄여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위아래 밑도 끝도 없이 이제 다 얼마든지 올라가고 얼마든지 손해볼 수 있는 것들이 많죠. 저희가 제일 대표적인 것은 주식이죠. 정말 반토막이 날 수 있는 것이면서 또 몇 배가 날 수, 수백 배가 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죠. 우리가 그 일반적인 다른 펀드들, 보통 어떻게 보면은 그 공격적인 펀드들은 대부분 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많이들 이제 하셨던 브라질 채권 같은 경우는 이름은 채권이라고 써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환율 투자 상품이거든요. 원화하고 브라질화하고의 환율 투자 상품이에요. 그거를 채권에다가 엎어놨기 때문에 이것이 채권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환율 상품인 거죠. 이것도 환율에 따라서 손해가 많이 날 수도 있고 크게 이익이 날 수도 있어요. 물론 저기도 쿠폰이라 그래가지고 이자를 주지만 그 자체도 다 환율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원본 자체가 환율에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위아래가 트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몇 퍼센트 이 수익을 준다고 해서 몇 퍼센트 금리 상품이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주식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똑같은 것이 뭐냐면 주택 투자인 거죠. 아파트 투자 마찬가지로 대출 빌려서 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애들이 어떻게 보면은 주식 투자할 때 돈을 빌려서 주식담보대출 해가지고 또 주식 투자하는 그런 식의 투자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저희가 레버리지라고 얘기하는. 결국 대출 받아가지고 주택을 투자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게 됐을 경우에 결국은 만약에 집값이 엄청 떨어지게 되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대출금대로 남아있고 이자는 이자대로 내야 되는데 집값은 많이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대출을 상환하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을 수 있고 그런 빵원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아무리 못해야 빵원 아닙니까? 마이너스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주택이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주식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뭐가 다를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원금서부터 시작해서 원리금을 보장하는 거, 원금 보장하는 거, 조건부로 원금을 보장하는 거, 그 다음에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통제를 해놓은 거, 그 다음에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거 이렇게 쭉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이 스펙트럼에 있는 거에서 내가 이제 은퇴 때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ELS를 말씀드린 것은 중간에 있는 겁니다. 조건부 원금 보장. 쉽게 얘기해서 앞에 있는 원리금 보장이나 원금 보장처럼 어느 정도의 수익률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그 반대로 위험 부분 쪽은 어느 정도 줄어드는. 그 다음에 이게 6개월마다 어느 정도 유동성, 길어야 1년 정도의 유동성은 확보할 수 있는. 쉽게 해서 유동성도 중간, 수익률도 중간, 그 다음에 어떤 위험도 다른 거에 비해서는 이제 중간 정도 이렇게 돼서 그 상품을 먼저 소개시켜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은퇴자금을 용도에 따라서 그래서 유동성이 있는 오른쪽에 있는 상품들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유사연금식으로 생각을 해서 수익률이 높은 그 중간에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게 좋을지, 그 다음에 투자 상품을 굉장히 다양하게, 쉽게 얘기해서 저 원리금 비보장에는 비트코인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부분 쪽을 골동품 수집하듯이 조금씩 수집해 놓는 거예요. 우리가 골동품 수집을 하다 보면 가짜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어떤 건 또 대박 나기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골고루 해 놓는 거죠. 왜 그러냐면 모르잖아요. 어떤 식으로 수익률이 다 날지 한쪽에 넣을 수가 없는 거니까. 특히나 저런 상품 부분은. 그래서 조금씩 여러 개를 가지고 있으면은 다 공부를 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그렇게 투자 상품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투자 상품들이 있으면은 다시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은퇴 투자 상품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체크하는
순서대로 한번 이제 다음 시간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볼 것은 투자할 상품의 기초 자산, 쉽게 해서 주식, 채권, 금리 상품, 파생 상품, 부동산 부분 쪽에 향후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걸 먼저 이해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쪽 기초 자산에 기초한 그런 상품들은 또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걸 선택할지,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기초 자산 부분 쪽을 선택을 잘못 해놓으면, 대세와 반대로 가는 걸 해놓으면 아무리 중간에 샀다 팔았다 잘 하더라도 거의 수익을 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애시당초부터 길을 잘못 들어드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스크린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A, B, C, D, E, F라는 어떤 체크리스트가 있는 부분을 하나하나 보면서 판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